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지 않는 바람개비 한번 읽어볼게요. 착한 사람은 충족된 사람들이야. 자신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착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당신이 쓴 가면이었던 게지. 이제라도 가면을 벗고 자신의 맨 얼굴을 똑똑하게 바라보시게. 빈털터리가 재고집만 부리면서 아내를 질투하고 있지 않은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주 6일을 악착같이 몸을 갈아 넣어 근무한 돈 전부를 가족에게 보냈던 것이 꼬박 6년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고장난 몸으로 외딴 섬에 방치돼 있다. 24층 높이 24평 섬에 갇혀 날마다 통증으로 무너지고 있는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 무엇이 억울한 것인지도 모를 억울함으로 가슴이 폭발할 지경인데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누군가도 옆에 없다. 좁집게 무당이라더니 용하긴 하다. 빈털터리. 그래, 맞다. 나는 빈털터리다.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뛰어든 중고 자동차 사업이 잘 나가면서 한때는 꽤 좋은 시절을 누렸다. 그 시절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도 두었다.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밤낮으로 영혼을 갈아 넣으며 일에 매달렸다. 사업 성장 곡선이 꺾일 무렵 믿었던 친구가 모든 채무 조항을 내 명으로 돌려놓고 알맹이만 쏙 뽑아들고 중국으로 튀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뒤집어 엎어 탈탈 털어야 했고 개인 자산까지 모조리 처분해 밀린 인건비며 광고비, 임대비 등 중중한 채무를 정리했다. 그렇게 아끼지 않고 들이부었던 청춘은 시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도 겪은 민형사 재판 과정까지는 생략하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지난했던 시간들이었다. 아들 둘을 키우며 엄마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었던 아내는 백화점, 베이커리 전문점, 제빵사 보조로 취업했고 축구에 소질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체육인으로 성장하던 큰아들은 박지성과 같은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 3학년이던 둘째 아들은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며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내 말에 따르면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늘 가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던 작은 아이가 역으로 피해자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구치소 생활을 우여곡절 끝에 매듭짓고 나와 돌아가는 집안 상황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기존 거래처며 선후배를 비롯한 지인들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며 살 길을 모색했지만 빈손으로 단칸 새방으로 나앉은 사람을 믿고 선뜻 손을 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살만할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나몰라라 않겠지 했던 기대는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를 갈며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다. 일종의 객기 같은 거였다. 그런데 팔자였던 건지 첫날 잡부로 뽑혀 나간 건설 현장 노동일이 생각보다는 꽤 할만했다. 그래, 새끼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를 가릴 처지인가. 정신 차리자. 마음 먹고 건설 현장 노동일을 시작하게 됐다. 때마침 현장에서 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전기파트 소장이 지방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해볼 의향이 있냐고 제의했고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아니 이유도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과는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구치소에서도 견뎠는데 하는 마음으로 소장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갔다. 평택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은 쉴 틈 없이 돌아갔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기본이었지만 14시간, 16시간도 나는 마다하지 않았다. 2공수 가로 열고 14시간 가로 닫고 2.5공수 가로 열고 16시간 가로 닫고를 할수록 급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이 있다고만 하면 제일 먼저 번쩍 손을 들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날 새벽에도 새벽 5시 45분이면 어김없이 현장에 도착했다. 조출이 걸리면 새벽 2시 30분에 깨서 현장으로 달려갔다. 6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숙식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정서적인 안정 같은 욕구는 포기했다. 일과 잠만이 일상의 전부를 차지하는 삶에서 정서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눈을 뜨면 득달같이 현장으로 달려나갔고 고된 노동이 끝나면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와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어지지 않았다. 생각도 기력이 있어야 가능한 기능이었다. 머릿속은 온통 잠과 쉼에 대한 욕구뿐이었다. 숙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도 선뜻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가족에게는 차비 핑계를 댔지만 나에게 그 하루라는 쉼이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했다. 그 하루는 무조건 밀린 잠을 보충하는 데 써야 했다. 그래야만 다음 한 주를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도 아닌데 마치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인 양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 아니 잠을 잤다. 인생의 다른 것은 모두 미뤄둔 채로 살아가는 생활이었다. 소장을 따라 현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생활은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렀고 나는 어느덧 50대 중반 나이가 됐다. 평생을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7개월 전이었다.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목의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목을 상하 좌우 그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심지어 직업병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팔꿈치와 무릎 통증마저 극심해졌다. 그동안 진통제와 팥으로 버텨왔던 통증들이 목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한꺼번에 도지는 느낌이었다. 양방과 한방을 가리지 않고 다녀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 성화에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보는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도 잠시 나는 종일 아내와 아이들이 일하러 나간 빈 집에서 통증과 싸우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남은 공포감까지 껴안고 벌벌 떨어야 했다. 혹사했던 몸에 쉼을 선사하고 통증 클리닉을 다니며 의사의 말을 신처럼 떠받들며 따른다면 곧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는 한숨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현관 앞에는 자주 어둑어둑한 그림자들이 기웃거렸다. 흡사 나를 데리고 갈 저승사자들이 때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겪고 있는 통증이나 공포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나란 존재 자체가 그들 안중에는 없었다. 나는 골아 떨어진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자주 고함을 질렀다. 아내는 다크서클이 볼까지 짙게 드리워진 얼굴로 머리를 흔들며 제발 좀 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베개를 들고 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나갔다.
밤에 정적을 찍고 거대하게 울리는 방문 소리와 진동은 귀 고막으로 그리고 엉치뼈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곧장 목으로 전이됐다.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극악의 고통 속에서 소금 기둥처럼 굳어진 나는 제발 좀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저승사자를 찾아가며 빌었다. 죽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죽고 싶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